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 매수 계약. 자, 이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매수 계약. 자, 이제는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매도자들이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내 거는 팔릴래나 안 팔리려나 이러면서 더 올릴 거야 호가 올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왜 내 거는 안 오르지? 여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내 거는 아닌가 봐. 그죠? 그런 분들 거를 일단 내가 매수를 한다 생각했을 때는 일단 매수를 하실 때 잔금을 길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잔금을 최소한 6개월. 제가 로라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무조건 길게 해라. 그래야지. 왜냐면 지금보다 가을철, 이사철 되면 가격이 전세가가 더 오를 거니까. 그럼 내 갭이 확 더 줄겠죠? 지금 시세보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때 무조건 길게 해주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 사정을 제가 제 거를 팔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로라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 거 팔고 가야 되는데 안 팔려서요. 혹시 모르니까 잔금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라도 제가 잔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자도 그래 내 것도 이렇게 파는데 힘들었는데 저 사람 것도 팔기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시세가 계속 1억씩 2억씩 계속 오르고 뒷동이 1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매도자한테 들리기 시작하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문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 양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매매가, 잔금, 매수자, 매도자 이해되세요? 문자로만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도 그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개소장님들이 한 번씩 계약금 일부 아니면 가계약금 이렇게 쓰시는데 계약금 일부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특이하게 항상 매수인은 뭐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라고 써놓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계약금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가계약금을 보낸 거는 계약금의 일부예요. 내가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인데 오늘 500을 보냈어요. 그럼 매도자가 그럼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500밖에 못 받았으니까 1000만 원만 배액 배상하면 되겠지.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부동산 소장님들이 그 밑에 입금 금액의 배액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계약서를 쓰기 전에 소장님한테 이 입금액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누가 좀 이쁘게 써가지고 좀 단톡방에 공유 좀. 네.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예요. 그 계약금은 오늘 입금한 금액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정식 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일부를 입금함. 그리고 보증금 계약금인데 보증금이라고 썼네요. 계약금 일부를 입금함. 그 다음에 계약금의 오늘 입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중도금 특약을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5억짜리다 5천만 원이다. 근데 잔금을 길게 했으니까 그 사이에 사실 1억 2억이 오를 수 있죠. 네. 그때 올랐으면 배액 배상 하고라도 나는 배액 배상 주고도 1억이 더 올랐으니까 나는 파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도금은 일단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만약에 전세를 끼고 내가 매수를 한다 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가름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미 중도금이 들어간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는 파기를 못하죠. 그게 아니고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한다거나 세를 다시 맞춰야 된다. 그럴 때는 굳이 중도금은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도금을 얘기를 꺼내는 순간 매도자는 부동산 소장님들도 그래요. 좀 아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는데 이게 뭐 이렇게 통념상 20%는 해야 돼, 30%는 해야 돼 막
그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100만 원도 중도금은 중도금이거든요. 근데 내가 중도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소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낼 거야? 10% 줄 거야? 20% 줄 거야? 우리 돈이 없잖아요. 세 맞춰서 할 건데. 그죠? 아니면 대출 껴가지고 잔금 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금 잔금으로 써주시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슬쩍 흘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 빠지면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보너스 받을 게 있는데 그때 들어오면 제가 성의 표시는 할게요. 이해되시죠? 중도금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중도금을 주면 중도금 해가지고 입금을 하면 중도금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단 계약서에 중도금은 합의하에 입금하지 아니한다 라는 특약만 없으면 근데 그런 특약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입금을 중도금에서 뚝 입금했어. 했더니 그러면은 매도자 기분을 상당히 나빠해요. 그 이후에 뭐 어떤 시세가 올랐다거나 뭐 내가 수리를 위해서 뭐 협의를 받아야 되는 뭐 이렇게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집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전세를 놓을 때. 그러니까 미리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 표기는 하지 않더라도 제가 뭐 싸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뭐 다음 달에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집 내놓은데 계약금이라도 들어오면 제가 성의 표시는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0이든 1000이든 들어오면은 내가 이 사람 뭐야 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반기가 갈수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할 때 조금 앞으로 전세가나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오르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지금이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약간 확실히 조금 더 크고 이제 매수자들은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잔금을 길게 하면 우리는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더 유리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언제 또 시세가 다 급등하거나 이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내가 대비를 해놓으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갈아타기는 할 때 입지 가성비, 수량 가성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같은 동급지로 갈아탈 거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죠. 내가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으면 갈아타기를 결정을 하시고 또 같은 급지라도 내가 이거 팔면 3개를 살 수 있어. 그럴 때 저는 갈아타라고 해요. 저희 솔직히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고민해가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은 곳에 갈 거면 굳이 세금만 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비과세를 받으려고 너무 그거에 매몰되지 마셔라. 수량 가성비 내가 더 똑같은 급지면 여러 개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상급지는 먼저 달아난다. 아까 그래프로도 보셨죠? 그래서 잘 보시다가 상급지가 안 오른 게 있어. 그럼 그때는 무조건 빨리 찍어야죠. 그죠? 그때 그래서 잔금을 길게 해서 내 거를 겁나 빨리 팔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혹시라도 팔리지 않았을 때도 리스크를 대비해 두시고. 자, 이제 실거주 복리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비과세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블로그에 누가 질문을 넣어주셨는데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 다 들으시고 질문 다시 주셔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비과세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이러니까 뭔가 내야 될 거를 안 내는 것 같잖아요. 그죠? 혜택을 받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시세 상승분은 포기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혜택이 아닌 거예요. 풍차를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풍차 날개를 하나 뽑아버린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을 이제 다르게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함정이 함정. 복리로 늘어나려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 아까 서울은 165, 160% 계속 상승했었잖아요. 그죠? 내가 비과세를 받는 순간 내가 150%까지 올랐어. 150%까지 올랐는데 그때 내가 비과세를 받는 순간 그 위에 150
이상의 165까지의 시세 상승분은 포기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혜택인가요? 근데 투자자들 이렇게 말했죠. 매도하고 돈이 내 주머니에 꽂혀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도 잘못된 거죠. 왜냐면 난 전세 풍차로 벌써 160%의 돈이 들어왔는걸. 그죠? 전세 풍차 돌리면서 현금이 계속 유입됐고 그 이후에 시세 상승분을 계속 열어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치만 아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보유 포트폴리오. 그죠? 이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안 써본 사람도 많고. 그죠? 대부분 그때는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단타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했을까요? 안 팔려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거주 이사만으로 50억 이상 자산을 만든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제가 다른 추가 투자는 다 제외한 거예요. 오로지 실거주 이사만으로 자산을 현재 제가 어저께 장표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55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막 공부를 늘 투자자들 막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막 전력 질주하는 투자자들처럼 늘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일 열심히 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다니면서 내 사업 열심히 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전업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뭔가 로망이 있죠. 나 투자만으로 먹고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허상이 허상. 전업 투자하는 순간 돈은 더 써요. 시간이 많아서. 어디 가면은 뭐 그냥 가나요? 밥도 먹어야 되고 차비도 써야 되고 그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 많이 보셨죠? 1.5배의 도미노. 위대한 성공은 하나씩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천천히 멋있게 해볼게요. 자, 도미노에 숨겨진 성공의 원리. 우리가 5mm짜리의 도미노부터 일단 세워야 하잖아요. 이것도 세워놓지 않고 복리를 바란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5mm의 첫 스타트, 첫 시작하는 도미노가 제가 봤을 때 시드 부동산인 거예요. 얘가 있어야 다음 도미노 하면서 복리로 해서 나중에는 에베레스트까지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리의 마법은 자산을 쌓는 투자, 꾸준한 복리 투자, 자산을 불려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매수한 이때의 전세가는 이때의 매매가가 되었고요. 이때의 전세가는 이때의 매매가는 이때의 전세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점차 임대인들은 월세화를 하고 있고 반전세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진짜 전세는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빌라는 지금 거의 다 월세화가 됐고 전세는 아마 정부에서 논다고 지금 정책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전세는 계속 뛰어요. 자, 이것도 이때의 전세가가 이때의 매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계시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심 부동산들을 과거 데이터를 한번 쫙 보세요. 지금 뭐 KB나 이런 데는 뭐 거의 7년 정도씩밖에 없긴 한데 옛날 거라도 좀 KB 거 끌어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들이 막 작은 걸 찾으러 다녀요.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갭이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서 갭 투자를 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쵸? 제가 갭 투자 이거 전세 이거를 실거주 복리 투자를 할 때 뭐 카페 그 카페에서도 저한테 막 강의하죠. 전화 엄청 오고 오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자기 자랑을 계속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저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나 궁금하지? 약간 이렇게 뭔가 흘린 것 같은데
본인이 종로구의 모 아파트를 갭을 500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2억인가 3억을 남겨서 팔았대요. 그래서 나는 왜 팔지 저걸? 속으로. 근데 본인은 자랑을 한 건데 저는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지방 갭 투자를 막 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방 갭 투자를 막 했어. 다시 사러 올 거잖아. 다시 지금 종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팔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파는 거에 내가 실거주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된다. 실거주와 투자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시고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갭 투자를 하시면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이 방법도 있다. 내가 아이들이 좀 자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주거 환경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신혼부부야. 뭐 아기가 아직 없어. 그때는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갭 투자해서 가자 했는데 나중에 애가 학교 갈 나이가 되고 아이가 중고등학교가 되고 이러면 이사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가족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 가족들 잘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그때는 조금 실거주와 복리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삶의 질, 향상과 투자를 동시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자금이 없을수록 단기 투자 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시간의 힘을 빌려라. 무피 투자. 자, 어느 정도 내가 나중에 살다가 내 집이 내가 매수가가 전세가가 됐어. 그러면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은 뭐예요? 무피 투자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집은 무한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전세 풍차 계속 돌죠. 서울은 260% 올랐잖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역전세 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역전세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어요. 들쑥날쑥 하다가 역전세도 낮다가 다시 오르기도 했다가 하지만 평균적으로 260% 이상 오르는데 그럼 너무 겁나 내가 역전세 전세 풍차 돌려. 그럼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주식에 넣어놓든가. 이해되시죠? 비과세를 받는 것보다 실거주 복리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 자, 이제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얘기 뭐 나올지 알고 네, 제가 첫 월급이 49만 원이었어요. 49만 원인데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월급이 49만 원밖에 없고 거기서 핸드폰비가 10만 원이 나갔어요. 월세가 15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어 공부도 하고 뭐 가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제가 디자이너였는데 공장에 가면은 뭐 단추다는 이모도 있고 재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싱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도 뭐 공장에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돼 이 사람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디자인도 잘하게 되고 뭐 옷을 좀 아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연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49만 원인데 나는 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적금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적금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구질구질하죠. 맨날 뭐 삼치 한 마리 사가지고 3등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마리씩 먹고 김치볶음밥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비닐에다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장 가가지고 얻어먹고 공장 식구들 밥 먹을 때 같이 이제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30만 원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집에서 맨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빠 병원비가 부족해. 동생 뭐 학교에서 뭐 돼가지고 중국을 가야 되는데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만기를 해보지 못하고 계속 해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해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10만 원짜리 3개를 넣어야겠다. 그리고 6개월짜리를 넣어야겠다. 6개월이나 1년이나 금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나는 10만 원짜리 3개를 넣고 하나는 해약할 생각으로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다음 달에 또 연락 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해약을 하고 근데 6개월 있다가 적금 만기 있잖아요. 만기의 기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만기가 된 거는 정기 예탁금에 넣어놨어요. 예탁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뒤에 꼬다리 있잖아요. 그걸로는 화장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드를 저는 이제 현금을 안 쓰고 카드를 썼어요. 왜냐면 내가 쓰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시불로 쓰고 카드 대금 납부가 며칠까지 써야지 이때 나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카드를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내가 할부만 안 쓰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걸 똑같이 부동산에 접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적금 10만 원짜리 3개가 부동산 3개인 거예요. 나머지 2개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하나는 해약하는 거예요. 매도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166만 원짜리 적금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나중에는 166만 원을 6개월을 넣으니까 1,0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를 30살이 되기 전에 1억을 모으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의 1억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연봉도 다 높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48만 원 받았다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서 되게 허황된 꿈이었어요. 허황된 꿈이었지만 그때 그래도 꿔봤어요. 그냥 꾸어 본 거예요. 안 될 걸 알지만. 근데 이뤘어요. 30살 전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했지 생각하는데 그때는 저는 못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계속 살다가 전세집이 너무 가고 싶다 해서 6천만 원을 모아서 전세집을 가고 싶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전세를 가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는 그 돈 모아서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루었고 나중에는 이 월세를 모아보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냈던 월세가 얼마지? 내가 남의 집에 월세 이자를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대출 이자를. 그러니까 아깝다. 그래서 전세를 옮겼고 그 후에는 내가 내 집을 사야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를 가지 마시고 전세를 넘어뛰고 그냥 바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드 부동산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시드 머니는 들어보셔도 시드 부동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시드 부동산을 만들어야겠다. 내 자산을 내가 1억밖에 없어. 그럼 내가 강남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그 금액 안에서 최고의 입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입지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사지도 못하는 압구정 현대 맨날 분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 내 자금 안에서의 최고의 부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거주를 하면서 풍차를 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 것으로.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매매가는 평균적으로 5%, 전세가는 7%, 전국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서울은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내가 전세 2억에 살았다. 근데 실거주를 내가 투자를 결심해서 샀어요. 제가 3억짜리를 처음에 샀기 때문에 3억으로 한 거예요. 3억짜리 집을 사서 대출을 1억을 꼈어. 그러면 자산은 3억이고 순자산은 2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3억으로 매수를 했는데 살다 보니 내 집이 전세가 3억이 됐더라. 그죠? 그러면 나중에 한 채를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거주. 여기 밑에. 실거주를 한 채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7억 3천이 됐고 순자산은 2억 3천이 됐죠? 요때까지는 그렇게 자산이 드라마틱하게 순자산이 늘어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리 효과가 커지거든요. 자, 2년 후가 됐으면 첫 번째 부동산이 그 전세가가 올랐겠죠? 네. 이미 첫 번째 부동산은 무피 투자가 됐는데 전세 상승분이 생겨서 나한테 현금을 갖다 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도 해보니까 전세가가 또 4억이 됐네. 그죠? 그리고 나서 추가 세 번째 부동산을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세 채까지만 해도 전세로 내가 거주했을 때랑 내가 실거주 풍차를 돌렸을 때 자산 차이는 엄청난 거죠. 자산이 12억이 됐고 전세를 거주했을 때는 2억인데 2억도 그냥 2억이에요?
계속 올려줬겠죠. 올려줬는데 그 돈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추가 소득이 있어야겠죠. 저축을 하던가 사업소득이 있던가 돈을 더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칼리오피님 근데 대출 2억에 대한 비용은 나갔잖아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요새? 전세를 살아도 비용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세를 거주했을 때랑 내가 1주택자로 그냥 계속 있었을 때랑 실거주 복리투자를 했을 때의 자산 가치는 많이 틀린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갈아타기를 했다. 갈아타기를 했어요. 얘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얘를 매도를 하고 얘로 그냥 갈아탄 거예요. 비과세는 받았죠. 비과세는 받았어요. 비과세는 받았는데 자산이 얼마예요? 5억 2천. 순자산은 3억 2천. 근데 아까 우리가 복리투자를 했을 때는 12억.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 세 채는 계속 연간 평균 5%가 그렇죠? 전국 평균 5%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풍차라는 거예요. 풍차라는 게 뭐냐면 날개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잖아요. 한 채로 돌았을 때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자, 비과세는 함정입니다. 갈아타기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갈아타기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내 걸 팔 수 있어야 가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예외야.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집 사라고 5억을 줬어. 부럽다. 아니면 회사에서 뭘 잘해가지고 프로젝트 잘해가지고 성과급을 한 5억을 줬어. 아니, 비트코인을 샀는데 한 수익금이 한 3, 4억 돼. 그런 아니면 나는 진짜 고액 연봉자여가지고 연봉이 한 4억, 5억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손해보면 어때? 빨리 상급실 가야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가야 되니까 상급지 내가 갈아타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경매로 가든가.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인데 내가 5억에 샀는데 20년을 살았어요. 아까 20년 살았는데 얼마 오른다고 그랬죠? 260%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5억에 샀는데 만약에 20억이 됐어요. 됐는데 추가 소득이 이게 여기서 돈을 뱉어주나요? 안 뱉어주죠. 그냥 깔고 앉은 돈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올랐어도 실거주 주택은 그냥 깔고 앉은 돈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집값 올랐다고 종부세, 재산세만 계속 올라가고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오래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종부세 깎아준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나는 한 채밖에 없고 그냥 오래 살았을 뿐인데 왜 자꾸 세금은 많아져?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가구 1주택으로 내가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깔고 앉은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없죠? 근데 아까 내가 세 채로 쪼갰다. 풍차 돌려서 세 채로 쪼갰다. 에? 그랬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채는 깔고 앉은 돈이고 내가 이자를 내야 되지만 그 이자는 어차피 내가 전세사라도 내야 되는 돈이고 나머지 두 채에서 계속 연간 5%씩 풍차가 도니까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세는 무서워요 하면 반전세로 5% 올린 건 반전세로 월세로 주세요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1주택으로는 자산 증식이 한계가 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양도세의 의미를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도세는 뭐다? 팔았을 때 나온 세금이다. 안 팔면 안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질문 하시고 그럼 칼리오페님 그럼 영원히 갖고 있어요? 네. 영원히. 안 팔 부동산을 사모으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속할 때 여러분 물론 상속세가 나중에 지금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상속세가 비싸긴 한데 저희가 전세풍차를 돌렸잖아요. 자, 내가 15억짜리를 상속을 할 건데 자, 10억에 전세가 껴져 있어. 그럼 15억이 상속이 아니죠. 5억이 상속이죠. 그럼 나는 이동안 나는 현금 흐름이 다 받았는데 여기서 양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 상속세 정도까지만 계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뭐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손녀가 생겼어. 할머니가 전세 풍차 돌려가지고 샤넬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사주세요. 그냥 사주세요. 왜? 그거 어차피 부채니까 나중에 상속세에서 다 까지니까. 근데 총 금액은 생각해야겠죠. 우리 아이가 상속세 안 내게끔 그 대비까지 제가 뒤에 시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이론이잖아. 제가 해봤다고. 그래서 지금 10분 쉬었다가 이거 1시간씩 쉬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씩밖에 못 쉬는데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 거고 좀 빨리 할게요. 네.